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약간 엇갈리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1%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2,62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은 좀 약합니다. 약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르게 또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오늘 이 코스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로도 향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처럼 다시 6만 원 전자를 회복한 삼성전자로 인해서 반도체주의 온기가 퍼지고 있고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 끌어가주고 있는데요. 다만 테슬라 로보택시 실망감으로 2차 전지주가 다시금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추세 장 마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여러분들은 우리 시장, 오늘 시장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갇혔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 주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 증권사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주도주 계속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는데 현 시점의 주도주는 바이오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체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약 2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1%의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2주 동안 1% 올랐다니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바이오는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리가캠바이오는 무려 2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주간 리가캠바이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무려 2주 동안 1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최근 시장의 주인공이고 주도주인 듯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기업도 있습니다. 현대로템 있었고요. SK하이닉스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으로 그리고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워낙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 여전히 현 시점의 주도주는 바이오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도주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잘 가는 게 결국에선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500선에서 2,700선 안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도 2,6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700선에서 800선 안에서의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시장이 안 갈까 하고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를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코스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고 물론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기술력 분쟁에 따라서 앞으로 멀티플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가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안에서의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악재만 약간 좀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대형주가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플레이가 강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작가 한강 관련주가 상한가를 연이어서 기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과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대형주가 약한 가운데 개별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고 그만큼 거래 대금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보다 모멘텀이 좋은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을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의 대답을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릴 것인가 혹은 이 밸류에이션이 측정은 어렵지만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매매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 좀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린다라는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오케이를 대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여야만 할 테고요. 반면에 밸류에이션 측정은 어렵지만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기간 대비해서 기대수익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은 사실 주도주 매매가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다른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어서 KB증권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KB증권 측에서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최근에 많은 또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JP모건, 웰스파고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치를 현재 끌어올린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 ASML, TSMC가 만약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한다면은 반도체 훈풍이 한국 증시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들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8% 이상 하락했는데 여전히 하방 압력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움증권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키움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지속력을 확인하는 시기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고 나가고 있는 부분 여전히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매수로 우위를 좀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한국 증시가 올라가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을 사줘야지 그때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을 8조 원 가깝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에도 약 1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투자 심리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시그널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수급 상황 함께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 정리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종목들을 어떤 시그널 보내주고 있을지 종목 시그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반도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국내 반도체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가 6만 원대를 다시금 회복해준 모습이죠. 주말간 엔비디아의 AI 칩, 최신 AI 칩인 블랙웰의 1년치 분량이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목요일에 1년 6개월 만에 5만 전자로 종가를 형성한 바 있는데 이 거래일 만에 다시금 6만 전자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반가운 것이 지난 20여 개월
20여 개일 넘게 이어져온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일단락됐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19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AI, 엔비디아의 차세대 공급 칩의 핵심 공급원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호재에 대한 기대감 오늘 제대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미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까지 오늘 공동 오름세, 동반 상승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금융주도 오늘 반도체주와 함께 동반 강세입니다. 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금융주의 주가 오랜만에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 다시 커지고 있고요. 밸류업주로 다시금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3분기 실적 시즌이 뉴욕 증시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금융주들이 실적 포문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요 금융주들도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해주면서 간밤에 웰스파고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종목들이 동반 4에서 5%대 강세를 그렸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금융주들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금융주가 신고가 행진을 펼칩니다. KB금융이 장중에 98,500원으로 역대 신고가 다시 썼고요. 메리츠 금융주도 장중에 10만 5,200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JB금융주도 장 초반에 16,800원까지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 삼성화재나 키움증권 등 밸류업으로 함께 주목을 받았었던 증권과 보험, 손해보험 섹터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함께 고루 퍼지고 있는데요. 이 금융주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들려왔는데 수해 기대감으로 출판주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강세가 오늘 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스24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홀딩스의 경우에도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출판사 등 출판사들의 주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제지주도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요. 출판 물량이 많아지면 또 제지주의 수요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받아가면서 제지주 역시 10에서 20%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제지주를 비롯해서 한강 노벨상 수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마켓무버에서도 함께 살펴보시죠.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반면에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해서 월가에서 실망스럽다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었고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약세를 일제히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의 경우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8% 넘게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 SDI와 LG화학,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이 5%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더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언급한 4개 헤드라인 중에서 금융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금융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는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금융주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후실적을 내면서 JP모건 4.44%, 웰스파고 5.61%, 뱅크 오브 아메리카 4.95% 오르는 등 은행주 전반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국내 금융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분석기관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회계연도 3분기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4.2%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대치가 아주 높지 않은 만큼 무난한 실적에도 주가가 오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금융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내 금융주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주 환원 정책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아직 주조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주 중에 ABL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ABL 바이오는 혈행암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이중항체 개발사들과 달리 이중항체 모달리티의 한계인 고형암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주목도가 높습니다. ABL 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MSD와 진행성, 전익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 항암제 ABL103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평가하기 위한 계약 체결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플랫폼은 기존 항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질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성과는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과 기술 이전 협상 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현재 11,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38,000원 잡으시고 목표가 45,000원으로 모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성과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인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다섯 번째로는 LS일렉트릭 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확실히 좀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볼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유한양행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탄력을 받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1시 20분의 기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한국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SK바이오팜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LS일렉트릭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의 손바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전력주 안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LS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순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력 인프라주는 상반기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7월부터 약간 주가가 좀 조정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가 되든 전력 쪽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신규 전력망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이 지난 3일에 15억 달러 규모의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탄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시장의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S일렉트릭 오늘 시장에서 무려 17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한 때는 17만 1,000원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대형주들을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풍정밀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네 번째로는 YC,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알테오젠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오스코텍, 그리고 HPSP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구간에서 어떤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과 약간 좀 다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까지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SK하이닉스와 KB금융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두산 이름 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두산 계열사 여전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LG엔솔, 두 번째로는 고려아연입니다.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고려 아연과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다 유한양행에서는 좀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원익 IPS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펩트론, 세 번째로는 퓨처캠, 네 번째로는 PSK 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좀 다릅니다. 오늘 HIB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영풍정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외국인 투자자와 스탠스가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네 번째로는 ABL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바이넥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또 시장의 핫한 이슈인 펩트론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의 이 비만 치료제와 사실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펩트론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같은 경우에는요. 일라이릴리의 펩타이드 적용 공동 연구가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분해되는 구슬에 약물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몸에 좀 흡수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 연구 약물에 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위고비에 수혜주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펩트론의 주가 흐름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그만큼 탄력을 받고 있고요. 6% 가깝게 상승하면서 78,6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펩트론이 앞으로 목표 주가 10만 원대는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펩트론의 주가가 얼마만큼 움직일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라오신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밀리의 서재 골라오셨네요. 이제 시장에서 한강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판 관련주들 상한가, 줄줄이 상한가 보이고 있고 밀리의 서재도 역시 10% 넘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방금 제가 물어봤는데 그 종이책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전 좋아해요. 오, 네, 굉장히 의외네요. 그러니까 그 책 안 읽게 생겼나요? 앵커님의 이미지에 네. 반해서 의외라는 게 아니라 네. 앵커님처럼 이제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서 거의 쇼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구시대 유물 그리고 저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그 제가 사는 그 동네에 반디앤 루니스가 크게 있었거든요. 네. 터미널지. 반디앤 근데 루니스. 제가 자주 들렸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딱 가는데 아침에 갑자기 막 직원들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다니고 셔터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1억 6천만 원을 막지 못해서 이게 뭐 굉장히 거기 치고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도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인데 그때 이제 책이 점점 막 책이 없어지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막 공룡 피규어 막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애들 장난감 이런 게 그리고 그 약간 그래서 낌새가 있었는데 그 설마 반디앤 루니스가 그 강남 항복판에서 그게 망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부도가 났어. 근데 지금 최근에 소식을 보니까 서울문고가 이제 회생에 어쨌든 성공해서 내년도에 오프라인 1호점을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뭐 경기도권의 동탄이나 이런 쪽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보시다시피 영풍이든 교보든 반디앤 루니스든 이런 큰 서점조차도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으로 치닫는 그렇죠. 종이책의 몰락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이런 전자책 시장이 커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문학상을 타면서 이 뭐 예스24든 교보문고든 밀리의 서재든 이 다양한 플랫폼의 어떤 서점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 일단 모습.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이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루 이틀 가지고 어쨌든 약간 뭐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 어떤 저기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종이책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의외라고 했던 게 그 나이대 기반이 종이책을 많이 밀어주는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힙합 문화로 이런 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촌이나 북촌을 찾아가서 종이책의 냄새를 맡고 직접 그걸 사는 문화가 힙합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대요, 새로. 네. 아주 좋은 현상이죠. 예. 맨날 요즘에 무슨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해갖고 뭐 여자의 얼굴들 합성해서 그 몇 억을 벌고 막 이상한데 돈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로블록스에서 나쁜 게임 만들어서 돈 벌고 이런 것들만 보다가 종이책의 문화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네. 어쨌든 이번에 살아났으면 좋겠고 지금 이번에 한강 작가님 요즘 재밌는 게 있었죠. 민음사라고 원래 노벨 문학상을 탔던 그 작품들을 많이 번역을 했던 출판사예요. 민음사가. 근데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출판한 적은 없는 민음사거든요. 출판사가. 네. 근데 민음사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해외 문학팀 3명을 모셨어요. 네. 민음사에. 그래서 이제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조회수가 수십만에 지금 찍혀 있거든요. 여기서 찬쉐랑 앵카슨이랑 다와다 요코, 그러니까 중국, 유럽, 일본 작가를 꼽았어요. 자기가 1등으로. 근데 한강 씨가 발표되는 순간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이 민음사가 부러워하는 거는 그거죠. 이 지금 뭐 축하는 할 일이지만 한강의 작품이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쉽죠. 지금 다른 출판사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3군데에서 그동안 내셨잖아요. 작품을. 그래서 이 창비, 문학동네, 그리고 문학가 지성사. 네. 그러니까 창비는 창작가 비평이고 문학가 지성사를 문지라고 주로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한강 그 작가님 작품이고 1위랑 2위 작품이 지금 창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비 관련주로 밀리의 서재가 얽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책이라는 게 사실 뭐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종이책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좀 힘드니까 전자책은 이제 뭐 그 수많은 거를 넣어도 수십만 편이 그냥 그 화면에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창비랑 이게 엮인 게 왜 엮였냐면은 지금 창비랑 컨텐츠 계약을 2023년도 12월 달에 밀리의 서재가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유용준 교수님. 네. 문화유산 답사기 1권부터 7권이 창비에서 출간이 된 건데 이거를 이제 밀리의 서재에 넣은 거죠. 전자책으로. 그다음에 국토박물관 순례라고 해서 1, 2권이 있는데 이거 합쳐서 이제 9권이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창비의 영 어덜트 소설 Y 시리즈 10권. 요것도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서 창비랑 컨텐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비에서 출간되는 작품들을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력 때문에 물론 여기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예스24나 교보문고처럼 실제로 예스24는 온라인 서점의 대표주자고 교보문고는 오프라인의 대표주자잖아요. 여기서 뭐 26만 부, 27만 부씩 팔렸다는데 직접적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이게 팔린 건 아니에요. 밀리의 서재에는 아직 한강 작가의 창비에서 출간된 작품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왜 얽혀서 가냐면 아까 말한 그거예요. 창비랑 콘텐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은 지금 요 원래 시인으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네. 소설가로 처음에 데뷔를 한 게 아니라 아까 지성가 문학사에서 처음에 요 문학가 지성사죠. 문지에서 시인으로 데뷔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설가로 데뷔를 하셨어요. 한강 작가님이. 예. 네. 그래가지고 시를 읊으신 것도 있고 소설을 읽어주는 김창완 씨랑 한 진행한 것도 있고 거기에 뭐 가사말을 붙여서 자기가 노래를 한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밀리의 서재가 아까 전자책이라고 했고 거기에 오디오북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비랑 이제 콘텐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읽어주는 책 오디오북이라던가 물론 뭐 지금 언론의 노출을 꺼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창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요 작품들이 그런 것들이 변환돼서 올라갈 가능성 이런 거를 아마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책 아까 말한 대로 반디에 누니스가 부도가 났던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반디에 누니스뿐만 아니라 영풍문고 교보문고 다들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S24나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들이 이제 진출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밀리의 서재라는 전자책 이런 새로운 플랫폼도 들어왔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를 한 게 2023년도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2021년에 반디에 누니스가 부도가 났으니까 그 뒤에 이런 새로운 물결의 어떤 대표 주자로 2023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교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오프라인 서점도 온라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또 이런 밀리의 서재 같은 요 전자책 요 하는 것도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팝업 스토어를 차린다던가 이런 오프라인 접점을 찾는. 네. 이게 뭐 롯데 하이마트도 그렇잖아요. 옴니 버전이라고 온라인, 오프라인, 뭐 오토 다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566억 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9% 증가한 104억 원인데 밀리의 서재가 창립한 이래 최고 기록을 네.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창비랑 작년에 그 계약을 맺고 유용준 교수님 그 책이 이제 거기 들어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밀리의 서재가 계약한 게 컨텐츠 공급 계약한 출판사가 지금 2,000개가 넘었습니다. 2,000개가 넘었고요. 매월 약 3,000권 이상의 신규 도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그 공급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한 오디오북 그리고 도슨트북,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처럼 도슨트 쪽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책에 대해서 오브제북 이런 컨텐츠들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독서 컨텐츠가 그동안 쌓인 게 16만 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6만 권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헤라클레스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지금 보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그게 있어야겠죠. 이런 거는 뭐 많이 컨텐츠가 많은 건 좋은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성비든 가심비든 그게 있어야겠죠.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든 가심비를 따지는 사람들이든 어떤 비교 대상하고 봤을 때 이걸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했어요. 일단 그 요금제에서 그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일단 6월 달에 그 MVNO라고 이제 알뜰폰 그 통신회사들이죠. 여기서 요금제들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2024년도 7월 달에는 티빙 진위 요금제, 그러니까 여기 밀리는 없죠. 티빙 진위 요금제가 있었고, 음악이랑 저기죠, OTT죠. 네. 그다음에 티빙 밀리 요금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KT에서 5G를 무제한으로 주면서 이걸 합쳤어요. 티빙 진위 밀리 요금제로 합쳤는데 그 전에 두 개를 쓸 때보다 합친 가격이 높지 않게 설정이 돼서 여기서 요금제를 통해서 많이 밀리의 서재 고객을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밀리 로드란 게 있거든요. 요즘에 그 뭐 전자책 유튜브에서 그거 많이 보셨죠? 뭐 그 전자책 하나로 뭐 하루에 15분 투자해서 뭐 억대 연봉을 벌고 뭐, 자, 물론 그거는 성공 포르노인데 성공 포르노예요. 그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진실되게 돈 번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전자책을 자기가 직접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한간 작가님처럼 다들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기도 이제 작가가 돼서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밀리로드에 우리 어렸을 때 PC통신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PC통신에다가 하이텔 1000이란 나우누리에다가 자기가 지은 글을 막 올려가지고 거기서 인기를 얻고 뭐 커뮤니티에 나가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뭐 발표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삐삐 차고 다니던 시절에도. 네. 근데 이제는 플랫폼이 더욱더 좋아졌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일기도 써도 되고 에세이도 써도 되고 시도 써도 되고 뭐 자기계발서를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불특정 다수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으면은 거기서 점수도 올라가고 그 안에서 이제 나 유명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밀리 로드니까 이런 거를 구성해 놓으니까 이제 유인이 되죠. 아, 나 저기 가서 나 저기서 작가가 될 수 있다. 재밌게 써보겠다. 그래서 4,500개 작품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B2C고 이제 B2B도 하고 있죠. 삼성이나 현대, LG 대기업, 그리고 교육청,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근무하시는 임직원들 대상으로 밀리의 서재를 B2B로 제공을 하면서 그 B2B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매출액이 역대 최고가 나왔다. 그리고 오늘 뭐 12%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 네. 아까 말한 대로 예스24도 오르고요. 밀리의 서재도 오르고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오르고, 그러니까 창비랑 계약을 맺었거나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그 부스를 많이 판 회사들 위주로 오르고 있고 종이 관련주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밀리의 서재가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지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그 한강 작가님 관련주로 대표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지금 2시 35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지금 그 초반에 비해서 죽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스24가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이제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바닥권 탈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가 쏘아 올린 이 공이 문학이라는 장르의 대중화를 이끄는데 많은 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밀리의 서재도 시세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JB금융지주. 오늘 금융주들 흐름이 너무 좋아요. KB금융도 그렇고 메리츠금융지주도 그렇고 역대 최고가 다시 쓴 가운데 JB금융지주도 16,800원 장중에 찍으면서 역대 최고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상승세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강하지만 메리츠금융지주랑 JB금융지주가 원래 처음에 강했었고 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오늘 이제 따라오는 부분이고 그 하나랑 KB는 4대 은행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지방 소멸의 시대에 이러잖아요. 사실 서울로 모든 게 중심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모든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죠.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사람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방은행들은 이제 자산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 사업도 그럼 못 할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서점이랑 똑같아요. 오프라인 서점이 망하면 망하는 그 순간에 전자책이라는 게 새로 탄생을 했듯이 지방은행도 거기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죠. 은행 지점 자체가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하는 지점도 있고 점포가 굉장히 촘촘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방은 한 번 가려면 거점 도시에 있어가지고 막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온라인, 모바일, 핀테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JB금융지주가 그걸 엄청나게 파고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4대 시중은행들이 손을 안 대는 거. 그러니까 4대 시중은행들이 이걸 왜 관심이 없었냐면은 자기네들은 원래 하던 큰 파이만 손대도 문제가 없거든요. 괜히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모험을 할 필요가. 근데 이 지방은행들은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제일 적극적으로 한 게 JB금융지주 아래 광주은행하고 전북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강 작가님도 또 마침 전라도 출신이네요. 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북은행이 4월 달에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서 대출 비교해 보신 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요즘에 토스나 핀다 한 번씩 직장인분들 돌려보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자기 신용점수 올렸는지 아니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 3분이면 진짜 대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핀다와 1금융권 최초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전북은행이 내놨어요. 그다음에 8월 달에는 핀다랑 토스랑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9월 달에는 네이버페이랑 JB 사장님 마이너스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스, 핀다, 네이버페이, 핀테크에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하고 다 제휴를 맺고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던 게 굉장히 먹혔고요. 네. 그리고 전북은행하고 이 지금 그 핀다가 이렇게 그냥 내용만 협력한 게 아니라 혈맹 관계를 맺었어요. 그 네이버랑 CJ대한통운에서 보시다시피 아예 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를 나눠 갖고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북은행이 핀다 지분 10%를 갖고 있고요. 전북은행 포함해서 JB금융지주로 커지면은 핀다 지분은 15%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를 핀다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혈맹 관계까지 맺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또 특이할 만한 게 B2B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비즈플레이 회사를 인수했고요. 이건 B2C가 아니라 B2B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오토바이 플랫폼 기업 OK셀을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느닷없이 왜 오토바이 회사를 샀을까?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또 손 안 대던 데가 있어요. 4대 시중은행들 가보면은 정말 꼼꼼하게 따지고 대출 잘 안 해주죠. 그쵸. 엄청 요구하고. 그럼 외국인은 어떻겠어요? 외국인은 어떻겠냐고요? 얄짤없겠죠. 외국인은 신용도가 더 낮고 뭐 믿을 자산이 없는데 손을 아예 안 댔죠. 네. 저기 괜히 외국인한테 빌려줬다가 그것만 올라가죠. 연체금만.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댄 곳을 전북은행하고 광주은행은 손을 댄 거죠. 외국인들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260만 명이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 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불법 체류자가 엄청 많은데 전북은행이 2016년부터 이걸 공략했어요. 무려 6년 전부터. 외국인 우대 전용 상품 JB 브라보 코리아 통장을 출시했고 이거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16년 12월 달 같은 해에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도 지금 실시를 했고요. 금리는 당연히 내국인보다 높습니다.
시중은행에 지금 포함되려고 하는 그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11%에서 15% 정도 요거를 하고 있고요. 네. 광주은행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스뱅크랑 디지털 플랫폼 기술력 결합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역 특산품 해서 지역 특화 쪽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지역 특화를 잘하고 4대 신흥은행에 손 안 대는 틈새를 공략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4대 시중은행의 손이 뻗쳐지지 않아 있었던 분야로 잘 공략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JB금융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일정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 텐데요. 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중요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를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지난주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요. 미국에서는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는 6만 원대가 깨지고 5만 9천 원대로 떨어졌죠. 오늘은 6만 원대를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불안감이 사라지진 않은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었는데 증시에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번 주는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빅테크 실적 발표를 게시합니다. 경제 지표로는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결국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소비 지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금융주들 대체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또 기술주 가운데서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는 어떠한 것들도 발표가 되는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일정 짚어주시죠. 네, 오늘 밤 미국은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이 문을 닫지만 주식 시장은 열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블랙록 등 대형 금융사들의 성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금융사들을 보면 JP모건을 예를 들면은 1년 전에 비해 순이익은 소폭 감소했지만 순이자 수익은 3%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올해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을 내놨습니다. 이런 점들이 호재가 돼서 금융주가 일제히 오르고 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나오는 은행들의 실적도 잘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중요한 연설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하는데요. 월러 이사는 지난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빅컷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물가가 안정되면 또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게 월러 이사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상황에서 월러 이사가 이번 연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오펙의 수요 전망과 12월 증산 계획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원유 공급 증가와 중국의 수요 감소 전망 속에 일단 증산 계획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되는 오펙의 보고서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화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달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도 하죠. 지난달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연준 관계자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화요일에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하는데요. 쿠글러 이사는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특히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면 더 빠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 관계자 연설도 함께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서 피용희 에디터님께서 또 월요일 일정 말씀을 해주실 때 일단 미국에서는 연착륙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르는 거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진짜 경제 지표들이 연착륙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수요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오는데요. 9월 수출입 물가 이게 발표됩니다. 연준의 관심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다소 옮겨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9월 소비자 물가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PPI는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불거졌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거죠. 이렇게 물가지표가 다소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ASML은 반도체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지난 2분기에는 ASML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매출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ASML의 주가가 10% 넘게 빠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중국 매출 영향이 없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통계청이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월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는 42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폭이 둔화된 올해 1, 2월 30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둔화돼서 5월과 6월에는 10만 명대를 밑돌다가 7월과 8월에 10만 명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9월에는 얼마나 늘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ASML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SML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현재 한국 증시에서 꺾였던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목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후반인 목요일에는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까? 네, 목요일에 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9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소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8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증가하면서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9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는 개선된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되고요. 목요일에 9월 산업 생산도 나오는데요. 8월에는 0.8% 증가했었는데 9월에는 0.1%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 재고, 건설업 지수 등이 발표되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장 마감 뒤에 발표되는 넷플릭스의 성적이 중요한데요. 특히 가입자 수 증가폭이 관건입니다. 2분기에는 가입자 수가 예상치의 2배 가까이 늘면서 호재가 됐었죠. 3분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잖아요. 흑백 요리사 효과로 글로벌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번 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로 나와서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진 상태고요. 2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전분기 대비 0.2%로 잠정치였던 0.3%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 요건이 갖춰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ECB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넷플릭스가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역시나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요일로 이제 옮겨가 볼 텐데 보니까 금요일에는 또 중국 쪽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금요일에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중국이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중국 당국이 최근 잇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지급준 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을 공급하고 정책금리, 부동산 대출금리 이걸 인하하고요. 또 증시 안정화 자금 이걸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달 8일에는 거시경제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전략산업과 인프라 투자 예산 조기 할당 등 방침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12일에는 어제였죠.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지표만 보면 3분기 성장률이 좀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4%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치인 0.6%를 밑돈 상태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1년 전에 비해 2.8% 떨어지면서 2016년 이후 최장기간인 24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고요.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앞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소매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도 하락세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도 나빠진 상태로 알려져 있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대로 나온다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성장률이 5%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3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이에 따라서 또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됩니다.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 이후에 최근 미국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인데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금요일에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월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설을 합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이 다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월러 이사가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의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얼만큼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목표치인 5%대까지 갈 수 있을지 시장의 판단을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무버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오랜 기간 기대감을 모아왔던 야심작 로보택시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사이버캡이고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 도어가 버터플라이 도어 형태로 열리는 멋진 미래차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이고요. 무선 충전 방식으로 차체에 충전 플러그가 없다라는 것도 큰 특징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이 사이버캡에 직접 탑승하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이버캡이 운전대와 페달 없이도 탑승객을 태우고 스르륵 잘 나아갔고요. 교차로를 만나면 차가 속도를 늦추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 사이버캡 공개 이후 약 30분간 발표를 하면서 주차장과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낙관했는데요. 여기다가 2026년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2027년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천만 원 이하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히나 수익 창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또 실질적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 시장이 가장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의미 있는 수익을 이 자율주행차로 창출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월가의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러한 실망감을 반영하듯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개 행사 이후로 8% 넘게 약세를 그렸고요.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었던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급등했는데요. 투심은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타격을 받을 정도로 이 자율주행차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의견으로 또 귀결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2026년 내후년까지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기술 개발과 규제, 소비자 인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주행 중 3%의 테슬라의 차량이 현재 이탈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97%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높은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99%를 훨씬 넘어야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안정성 우려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상존하고 있는데요. CNBC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2명은 가능하다면 무인 승용차를 타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여부 등 법적 분쟁 가능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테슬라의 야심작 로보택시가 공개되고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특히나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매출 총 이익률이 19%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수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약간 조금 프로그램의 좀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 것은 여전한데 오늘은 이제 저희 마켓무버 가장 첫 번째로는 늘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업종을 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작가 한강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니까 제지주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출판주가 앞으로 더 간다, 안 간다? 딱 먼저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네네.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네. 이렇게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작가 한강 관련주가 지금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노벨상이라는 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받았는데 그게 문학에서 나왔어요. 문학에서 나오면서 정말 저는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여성 작가분들이 좀 뛰어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이 한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만의 이제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항상 남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해결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노벨상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정말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예스24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온라인이 되었던 오프라인이 되었던 지금 현재 한강시의 지금 서적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35만 부나 팔렸다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네네. 소송거니까 없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뭐 진짜 엄청난 인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벨상을 탔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 문학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점수를 좀 크게 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의 또 희소식이 또 주말에 또 들렸습니다. 또 뭐 한국계 미국인인 이제 김주혜 씨가 이번에 또 톨스토이상 문학상을 이제 또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 작가분들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열에 지금 올라서는 분위기가 너무나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널리 글로벌 시장에 좀 알려져서 더 많은 한국 소설과 한국 문학이 빛을 좀 발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실질적인 매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이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한세 예스24라든가 예스24 홀딩스라든가 예스24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 상한가를 지금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이유 있는 저는 상한가라고 좀 바라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분명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엇보다 뭐 출판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제지주 안에서는 대한제지가 2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실제로 한강 작가의 책에 이 제지가 한국 제지가 쓰였다고 하고 보니까 이 제지로 있는 책들이 좀 더 두껍고 읽기 좋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확실히 의미 있는 또 급등이다라는 박수범 대표님의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업사이드 더 열려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이제 예스24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좀 상한가로 점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최소한 뭐 하루 정도는 더 움직이지 않을까. 하루를 보시는군요. 원래 단기적인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맞아요. 모르니까요. 네. 일단 뭐 하루하루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러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좀 출판 한마디로 좀 채식주의자를 이제 출판을 했던 이제 청광이라는 출판사가 이번에 하루에 25,000부를 지금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한 7만 부 이상을 지금 인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이제 종이 물량이 이 출판 물량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종이 부족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지금 뭐 인터넷 온라인으로 지금 판매가 많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예스24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제 실제로 좀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지난 보면은 지난 10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 2시까지 한강이 쓴 책이 이제 27만 부가 현재 판매가 됐다고 지금 언론에서 좀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이제 100만 부로 이제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이제 신도름을 일으킬 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그 판매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관련 종목들은 이제 어제 상승력이 나왔다가 오늘 조금 이제 주저앉는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있어요.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다시 또 이 이슈가 나올 때는 또 재상승 가능성도 좀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최소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출판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왔습니다. 이어서 또 가지고 오신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출판과 관련된 기업들 박수원 네.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것들. 지금 뭐 예스24라든가 한사의 예스24 홀딩스 같은 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밀리 소재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저 또한 과거에는 책을 좀 많이 가방에 좀 들고 다니면 정말 무겁고 그랬는데 밀리 소재를 제가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재지로 만들어진 종이를 만들어진 이제 책을 구입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줄어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아니면 제가 좀 시간이 좀 남을 때는 밀리 소재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제 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아무튼 밀리 소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많이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는데 아무튼 KT그룹의 자회사로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 빛을 못 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이틀 동안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고 거래량도 평균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약간 영망치의 일봉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내일 만약 나온다면 저 같으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가가 2만 원을 좀 살짝 넘긴 상태에서 2만 450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동사가 2만 원 이하로 좀 내려와서 18,500원이라든가 그 정도 수준의 등락폭을 다시 한번 더 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더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보고 계시고 조정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박정식 파트너님의 이제 말씀을 좀 참고를 봤을 때는 지금 밀리의 서재 같은 이런 테마주들을 조정을 좀 이용을 해볼 만할까? 그만큼 또 물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쪽을 보고 계세요? 네, 원래 이제 제가 밀리의 서재를 픽했는데 이게 또 네, 가져가 버리셨네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한국 재즈를 하려고요. 한국 재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 부족이 되게 심각하다고 지금 언론에서 오늘 좀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빨리 찍어내야 되니까 그쵸? 그거 없을만해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부스를 매일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재즈 관련주들이 처음으로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한국 재즈 종이를 이제 쓴다면서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지금 천양봉 아주 거래량도 강력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한국재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기업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순자산 가치가 4,486억인데 오늘 이렇게 급등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조정을 조금 이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한 1,290원 이하로 1,17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내려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1,45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루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오던가 내지는 눌렸다가 재차 상승력이 나오는 것을 염두를 해서 지금 1,290원부터 1,170원 정도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그동안 이제 많이 눌린 게 있기 때문에 1,45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재즈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조선사가 사상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가 조금 주춤하면서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향으로 중국 조선사 쪽으로 수주 일감을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조선조의 투자에 대해서 조급화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그동안 상반기
하위를 지나서 많이 올라온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나무 말고 숲을 보자라고 전언했는데요. 단기 수주 같은 그러한 규모의 작은 나무를 보지 말고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 여부에 집중하면서 숲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 주요 3사가 모두 약 3년치 이상의 높은 수주 잔고 레벨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높은 레벨을 계속해서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계약 성과와 선종 믹스 개선에 또 집중을 두면서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수주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약 3년치 일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년치의 수주 규모에서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며 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업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인데요. 또한 조선사들의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도 또 짚었습니다. 조선사들이 무분별하게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기보다는 선별적인 수주 전략을 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꾀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과거의 2차 사이클과는 다른 3차 사이클의 행태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사이클이 더 길어지고 완만하게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조선가 지수의 상승세도 더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국내 조선 업종에 대해서 또 중국향 수주로 인해서 실망하는 여력이 있었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을 텐데 외국인들이 조선 업종에 계속해서 베팅을 하면서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전망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조선주에는 우호적인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탑픽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SK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HD 현대 미포를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중전에 13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PC 발주와 성과 환경이 모두 동사에 우호적이다라고 전했고요. 특히나 팩로그 최적의 선종 믹스 효과로 향후의 이익 성장폭이 가장 강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HD 현대 베트남의 조선 캐파 증설로 예상 대비 빨라질 실적 개선세에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다만 이번 3분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슈퍼사이클의 모습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 나옵니다. 6만 원대 넘어섰고요. 6만 1,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드디어 네.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뭐 지난주에도 제가 뭐 이 시간대는 아니지만 다른 시간대 뭐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뭐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안 좋죠, 지금 현재. 뭐 반도체로 처음에 HBM 반도체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파운드리 사업까지 지금 현재 뭐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휴대폰까지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뭐 하웨이 쪽에서 메이트 XT라는 이제 3단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이 나오다 보니까 왜 삼성전자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미리 그들 못지않게 내놓지 못하냐 이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고서도 이걸 상업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이 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안전하게 뭔가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 진입하려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기도 하지만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해서 흘러왔던 부분들이 혁신이 아니라 보신주의로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남들이 하면 그걸 조금
패스트팔로우로 이제 쫓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망을 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D램이라든가 낸드 쪽에서 빠르게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연구원들이 다 보면 한국 분들이에요. 한국 분들이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출신이나 SK하이닉스 출신 분들이 거의 중국 시장의 반도체를 연구 개발에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들의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저는 지금은 분명 위기이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는데 머리가 정말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푸시를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옴니아라는 휴대폰을 만들었고 옴니아에서 또 갤럭시로 전환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1위로 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도 판매량으로만 보자면 아직까지 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에 대한 이제 불만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냈던 이제 또 삼성전자의 역사가 있어서 저는 분명 삼성전자가 분명 이 지금 위기를 분명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기간 쪽에서 이틀 연속이나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기간 쪽에서도 이제는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마찬가지고 기간이 지금 오늘도 순매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고 외국인들도 보게 되면 JP모건 창구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순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JP모건 쪽에서 145만 주 정도 들어왔고 UBS 쪽에서 208만 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순매도가 조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구간이지 매도해야 될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거의 응원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응원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가 또 가야지 한국 증시가 가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입니다. 4% 넘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박서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캠트로닉스가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온 상황인데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 적합한 포토레지스트의 원료가 되는 이 프로필렌 글리코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이제 이것을 이제 주력 상품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쪽 이제 생산 캐파가 좀 늘어난 상황이고 또 수요도 증가하면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과 또 글래스를 또 생산해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IT 제품의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애플향 디스플레이 이제 시각공정도 이제 물량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다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삼성전기 모바일 무선 전력 전송 사업과 근거리 무선 통신 코일 사업 등을 이제 인수해서 새롭게 이제 자회사로 꾸린 위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조만간 이제 IPO를 진행하는데 그러한 호재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최근 또 이제 유리기판 또 관련 이슈가 오늘 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나오면서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도 이제 삼성전기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 이 유리기판 관련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내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기와 이제 독일의 레이저 앤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와 함께 현재 이 글라스 관통 전극 관련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주로도 좀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와 유리기판 관련 이슈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 좀 20선에 이제 살짝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탔다가 다시 또 올라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60선 자리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21,200원 이하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대로 돌파한다면 23,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8.5%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수건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있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좀 강하게, 지난주에 좀 강하게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얘기가 나왔죠.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어요. 엔비디아가 얘기한 건 아니고,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현재, 지금 블랙웰이 1년치가 거의 지금 완판이 되었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근데 엔비디아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엔비디아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좀 다른 종목들, 뭐 TSMC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AMD라든가 인텔이라든지 ARM, 뭐 AI 칩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전자도 상승하지만 SK하이닉스도 움직이고 있고 그에다 이스페타시스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움직이고 있고 관련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스페타시스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단기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럼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7월 달에 거의 한 6만 원 가까이 터치를 했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보시는 거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루 거래량이 지금 300만 주가 넘어서면서 지금 이제 8%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점은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전 고점 부근인 4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우리 가지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보시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여전히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이화입니다. 오늘 15,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서현 이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죠. 네. 14,300원대 언급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15,100원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인도법인 이제 IPO 공모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이제 블랙록이 이제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화신을 비롯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시장의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인도 관련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생산 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 15,100원 이하로 충분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6,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 이화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미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입니다. 14,000원대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1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보다 약간 밑은 여전히 매수 레인지고 앞으로 16,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좀 나눠지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좀 회복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진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2,600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반도체 섹터가 좀 그나마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영향으로 전체 섹터들이 오늘 좀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다른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좀 회복하고 기관적 수급들이 좀 들어오긴 했으나 거래소의 외국인 매수세가 280억 규모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기서의 큰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업종 간의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좀 등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좀 이어질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투자은행의 실적 발표로부터 좀 출발이 됐고 S&P 500 대비 전년 대비 좀 14.2% 증가할 것이라고 좀 전망은 좀 나오고 있지만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좀 등락이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편성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한전선이 싱가포르에서 8,400억 규모의 케이블 수주를 좀 따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대 매출에 대한 단기 계약으로는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동남아 쪽의 해상풍력까지도 싱가포르 에미오와 협력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탄력도가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고 불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라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이미 앞서서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특히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용훈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함께 하시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6만 전자 회복해준 삼성전자 덕분에 시장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 일단은 코스피 시장의 상승 거의 사실 반도체 쪽이 하드캐리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지난주 기점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웰이 1년 정도치가 지금 거의 완판이 됐다라는 관련 소식이 지금 나와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월요일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오늘 9월 반도체 수출액이 나왔는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한 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다가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정보통신 기술 쪽에서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지금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실물 경기 쪽에서는 확인을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디스플레이나 내지는 통신 쪽 같은 경우,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조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수출 쪽에서 계속해서 호황과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가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이슈레이더 시간에도 브리핑을 한번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지금 장비 쪽으로는 그 흐름이 유효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투자은행 쪽에서 좀 눈여겨봐라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모건 스탠리 쪽에서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런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겨울이 왔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뒤에는 항상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올수록 바닥에 가까워진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테마 쪽의 이슈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그 노벨 문학상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떠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한국 재즈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강
작가의 책에 들어가는 재질을 한국 재지 쪽에 재질을 썼다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오늘 급등락이 또 반복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치고 빠지는 쪽으로 당일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지금 대외적인 이제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방산 관련주들 중에서도 중소형 방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쪽에서도 계속해서 관련된 도발 아닌 도발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분간은 계속해서 대형주 방산 쪽이라든지 중소형주 방산 쪽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장 흐름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그래도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모처럼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 끌어올려줬는데요. 1%대 강세 정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94% 오른 2,621.3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후장 들어서 이 하락폭 크게 줄여냈고요.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08%대 약세, 전거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기관의 수급이 오늘 강합니다.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마감합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강세, 코스닥은 약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딱 지난주와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주지 못하면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지난주에도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지수 자체가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확실히 움직였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마감했을까?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출판 쪽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단기적인 테마성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아갔고요. 보시다시피 9.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상승률 상위 기업들 만나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예스24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한국재즈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상한가 나왔고요. 한세 예스24홀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드론 관련주 14.8%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 유리 기판 쪽도 6.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실적 테마로 가볼까요? K전력도 4.7%, 방산 3.3%, XR 3% 넘게 그리고 CXL 쪽도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전체 업종을 봤을 때는 금융주가 강했습니다. 1%, 증권사 1%, 보험도 1% 이상 강세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시면 오늘 거래량 상위 기업들 가운데 LK 삼양이 17.6%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입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테마 쪽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와 종목들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2623선에서 결국엔 종가 형성했고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70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보시다시피 세시를 기점으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하게 조금 하락의 폭을 좀 줄여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코스피 대형주들 흐름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6만 8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외국인 보유율은 현재 구간에서 53%대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잡혔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6만 원대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 삼성바로직스 1%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테슬라가 8% 이상 빠졌고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이에 따라서 낙폭을 키워간 것이 또 다른 시장의 포인트였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KB금융이 6% 넘게 상승세 97,2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대 금융지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선주도 오늘 시장에선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셀트리온, 기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까지는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다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 빠진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은 2% 가깝게 하락세, 에코프로 BM은 2.7% 넘게 하락했는데요. 다만 알테오젠은 여전히 시가총액 1위권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왔고 양극재, 음극재, 오늘 2차전지 관련 기업들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HLB 6%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HLB는 이렇게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수급은 오늘 시장에서 받쳐줬고요. 리가겐바이오 1.7%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전반적으로 1에서 2% 하락세 나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비슷합니다. 엔캠이 4%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엔캠은 이제 시가총액 6위권까지 빠진 이후로 이렇다 할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당제약도 3%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휴젤이 오늘 시장에서 6.8%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미국 내에서 소송이 모두 다 완료가 됐고 이에 따라서 휴젤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고요. 클래시스 오늘도 상승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이었고 오늘 클래시스 59,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리노공업은 1.2%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20만 500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월요일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양상을 그대로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주의 상승, 2차 전지 하락을 봐도 그렇고 바이오주는 이제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이 1% 정도 상승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수급 동향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금 간헐적으로 계속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의 외국인 이제 순매도가 중단이 되고 이제는 순매수 기조로 가는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이번 주엔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섹터들이 강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테슬라 쪽 관련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관련 이슈가 이번 주에는 순환매 관점으로 반도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반도체 쪽 관련 이슈들 중에서도 TSMC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적 발표를 좀 예의주시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크로로 일단 봤을 때는 미국에서 실적 발표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은 금융주들 위주로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램 리서치 이런 이제 금융 종목들이 특히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하고요. 뒤이어서 이제 TSMC와 그리고 18일 금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실적들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변동 폭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이사들뿐만 아니라 여는 총재들 발언들도 잇따라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윌러 미국 연준 이사 쪽에서 이제 발언을 할 텐데 연준의 연방 준비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거시적으로 좀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연방준비은행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발언은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중요도로 따졌을 때는 월요일에 발표가 되는 연준 이사의 발언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번 주 주간 움직임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우리가 사실 바라봐야 되는 이슈라고 해봐야 대외적인 그런 이제 이슈들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준동발 악재라든지 내지는 우리 국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북한 관련 도발,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여는 쪽에서의 스탠스 변화, 그리고 미국에서의 실적 발표, 이런 이제 키워드로 우리 시청자분들 굵직하게 잡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증시 대응을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사실 지금 크게 뭐 하방 압력을 주거나 변동성을 엄청 키우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성은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주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또 반도체 쪽으로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넘어오고 있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 변화에 대해서는 좀 이번 주에는 기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응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변화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만약 공략하시는 어떤 종목 골라오실까요? 오늘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많이 네. 나오고 있어서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후공정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슈 레이더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미 반도체를 또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또 SK 하이닉스향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둘 다 해당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해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YC라는 후공정 관련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HBM용 테스터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주문을 받아서 최근에 이제 HBM3E와 그다음 이제 다음 버전인 HBM4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기를 최근에 만들었고요. 4분기부터 이 테스터 제품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SK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삼성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SK 하이닉스까지 만약에 납품하게 되면 이거 의리를 저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향으로 기술이 달라요. 조금씩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지금 테스터기를 어디 걸 쓰고 있냐면 미국의 주요 장비사인 테라다인의 그 테스터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단가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미국의 장비를 들여와서 테스터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익 마진율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내에서도 이런 이제 웨이퍼 테스터기 관련해서 고객사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원가율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있어서 잘하면 이 지금 YC에서 만든 이 테스터기가 이 SK 하이닉스의 벤더 타깃군에 지금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이제 YC의 이런 이제 HBM 테스터기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도 납품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HBM 시장에서 사실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글로벌 1, 2위 HBM 관련 기업의 두 군데를 독점적으로 사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C의 앞으로의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이제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요. 지금 이제 최근에 14,000원 부근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테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한 대당 얼마 정도 하냐면 30억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수주가 들어왔을 때 매출액이 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크게 큰 폭으로 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분석을 이제 봤을 때도 YC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지금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보다 훨씬 지금 한 4배 가까이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런 이제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에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반영된다 친다면 내년에는 매출액 퍼포먼스가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4가 내년 이제 하반기 말쯤, 연말쯤에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YC의 이러한 매출 신장률은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 쉬어가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짧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하셨다가 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 구간대, 21선 구간대거든요.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잡아가시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바로 직전 전고점 구간대 16,500원 구간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 구간대까지 추가 상승세 나오는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진 오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YGA 정해주셨습니다. 함께 눈여겨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해 쉬었다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하는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인하도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보고서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오늘 전력 공기업과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앞서 발표한 2026년 20조 9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지속 이행하는 한편 전력 구입비를 절감하는 등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은 43조 원대 누적 적자로 부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한전의 재무 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SK하이닉스가 국내 기술로 생산된 초순수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수자원공사와 하이닉스는 용수 공급 시설 운영 관리 및 통합 물 공급 기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대 역폭 메모리 등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하이닉스에 초순수를 비롯한 공업 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하이닉스는 내년부터 국내 기술로 생산한 초순수를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초순수에 대한 국내 기술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초순수 생산 기술을 글로벌 선도 기술로 육성, 기술 개발, 시설 운영, 기술 축적, 시장 확대로 있는 초순수 활용 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과 세계 뇌졸중 석학들이 환자의 미래 예후를 예측하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네, 의료 AI 1호 상장 기업인 JLK가 개최한 이번 대결에는 국내외 저명 교수진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수진과 인공지능은 세부적인 임상 데이터를 블라인드한 40개의 초고난도 환자 영상 케이스를 보고 환자의 초단기 예후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AI와 예측률을 비교한 결과 AI의 초단계 예후 예측률은 72%, 교수진들의 평균 예측률은 50%로 나타나 AI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진단 속도 면에서도 석학들의 평균은 45분 43초였지만 AI는 12분 4초밖에 소요되지 않아 크게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